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국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아는 얼굴이 많아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아는 얼굴 많아서 너무 반갑고, 아까 방금 전에 발표하셨던 황현태 대표님은 제가 직전에 다녔던 회사의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개가 무량합니다. 오늘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뭐 되게 복잡한 이름으로 했지만 그냥 코덱스가 오랫동안 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사례를 모았고, 그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뭐 트위터나 X에서 말하는 소프트웨어 팩토리를 만들어 가는 지금 이 시기에 진짜로 중요한 건 뭘까? 이제 코덱스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코드 팩토리까지 만들 수 있냐를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고, 아시는 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랄프톤이라는 해커톤을 지지난주였나?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 해커톤은 뭘 하냐면, 코딩은 이제 AI가 합니다. 코딩은 AI가 하고 인간들은 잠을 자요. 잠을 자는 해커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16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성북동에 있는 에어비앤비를 빌려서 해커톤을 진행을 했고요. 재밌었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만약에 내가 코딩을 AI를 돌려놨는데, 코덱스를 돌려놨는데 내가 손을 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가제타를 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제타를 준비해왔습니다. 저도 이따 한 번 더 절면 가제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코딩 에이전트를 코덱스를 돌리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 잘 줄 알았는데 새벽 3시까지 같이 놀았어요. 굉장히 재밌었던 사례가 있었고,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오픈 AI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잘 진행을 할 수 있었고, 저희 훌륭하신 빌더 분들이 하루 종일 돌릴 수 있는 코덱스를 많이 지원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진짜로 에어비앤비 숙소다 보니까 오후 4시에 체크인을 했습니다. 체크인을 해서 뭐 각자 방 배정을 좀 했고요. 배정하고 나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제 4시간 동안 스펙만 짰어요. 내가 지금 만들 프로젝트는 이런 프로젝트고, 실제로 코드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12시간 동안 얘가 자동으로 돌아야 하니까 12시간 동안 돌 스펙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서 짰고요. 그리고 원래 4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AI가 자동으로 돌면서 계속 코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1시간 정도만 시간을 더 들여서 이제 나왔던 결과물에 대해서 튜닝하고 마지막으로 데모 발표해서 수상을 하게 되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제 옷을 입었고, 재밌었던 게 가제 옷을 입는다고 상상을 저희가 해보면은 되게 웃기잖아요. 그리고 그 현장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랩탑에서 다 떨어져 있고 랩탑이 이렇게 테이블에 다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기웃기웃하면서 이거는 멈췄나 안 멈췄나 보다가 코덱스 멈추면 딱 보이거든요. 얘가 멈췄는지 안 멈췄는지. 그래서 여기 이 랩탑 누구 거냐고 해서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웃어요. 처음에는 막 당황을 하다가 여기 계신 예찬님도 참여해 주셨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다 같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했고, 그냥 컴피티션이 아니라 어떤 커뮤니티가 만들어졌고, 그때 행사를 운영하려고 슬랙 채널을 만들었는데 그 채널이 지금도 되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재밌었던 게 1등을 하셨던 팀은 이런 랩탑에다가 카메라를 연결해서 그 카메라가 이 집의 청결 상태를 보고 에이전트가 토론한 다음에 치워야 되는지 안 치워야 되는지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하고 나서 남편한테 그리고 혹은 부인한테 핑을 날립니다. 근데 이게 왜 남편 부인한테 왜 날리냐면 부부가 출전을 하셨어요. 네. 부부가 같이 나오셔가지고
출전하셨는데 그보다 더 재밌는 거는 고작 12시간 동안 17만 줄이 나왔어요. 코드가 17만 줄이 나왔고 그 중에 70%가 테스트 코드였어요. 그래서 이런 되게 재미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총 50만 줄 정도가 하루 반 만에 사람이 직접 잡고 있는 시간은 몇 시간 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경우가 있었고요. 여기서 세 가지 정도를 핵심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보통 HITL이라고 부르거든요. 휴먼 인더 루프라고 하는데 이건 휴먼 이제 아웃이죠. 휴먼이 없는 루프를 발견할 수 있었고 하네스를 이렇게 잘 만드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큰 경쟁력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제 옷을 거의 모든 분들이 입으셨는데 딱 두 팀이 안 입었거든요. 그리고 그 두 팀이 1, 2등을 하셨습니다. 네. 제품의 완성도도 많았고 완성된 피처도 많았고 그 프로젝트 자체도 훨씬 더 신선했어요. 네, 그런 결과가 있었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이제 당연히 하네스를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셨던 이제 조금 이따가 발표해 주실 예찬님 오마이 코덱스를 이제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셨던 오픈소스 메인테이너가 이제 굉장히 잘 해주셨고요. 물론 오마이 코덱스는 굉장히 유명했던 원래 프로젝트인데 그거 말고 오로브로스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도 그 현장에서 발굴을 할 수 있었고 저희가 랄프톤의 결과를 이렇게 저렇게 알리면서 오로브로스를 많이 언급을 했고 또 바이럴을 여러 군데 했더니 금세 스타를 1K를 찍으셨습니다. 그만큼 오픈소스에도 굉장히 열려있는 행사였다 생각이 들었고 이 되게 방금 1, 2등을 한 팀은 굉장히 복잡한 하네스를 4시간 동안 프로젝트의 스펙도 마찬가지지만 하네스를 계속 만드셨어요. 얘가 이런 경우에 멈추면 어떻게 강제로 돌리지? 어떻게 해야 이 스펙이 멈추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지? 라는 그거를 굉장히 복잡하게 짜신 팀들이 있고 아니야 코덱스를 믿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랄프 루프를 돌리면 돼. 그래서 코덱스의 다른 툴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미리 내가 명령을 미리 다다다다다다 엔터를 계속 쳐놓으면은 그게 나중에 루프 끝나면 자동으로 들어가거든요. 스탑 걸리면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걸 이용해서 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은 점점점 프로젝트가 산으로 가서 결과적으로는 동작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네, 초반에는 굉장히 잘 동작했는데 최종 결과물에서는 동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네스를 잘 만드는 것이 굉장히 큰 경쟁력이다 라고 확신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세션은 조금 더 이제 기술적인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기본적인 랄프 루프만으로는 안 되었는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 간단한 스크립트가 사실은 랄프 루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while문을 걸어서 코덱스한테 다음 태스크 진행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물론 여기에는 뭐 플랜 MD나 뭐 프로젝트나 태스크들이 모여 있는 이 파일을 읽고 남아 있는 태스크를 다 처리해를 외치는 거지만 아주 간단하게는 이렇게 다음 태스크 진행해를 계속 외치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코드베이스가 커지면 내가 맨 처음에서 넣었던 스펙 대비 AI가 본인 멋대로 해석을 하면서 발생하는 그 드리프트, 간극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걸 전혀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가 이제 저희가 모든 코드베이스를 받아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대부분 비슷한 패턴에서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스펙에서 벗어나는 그 어떤 포인트가 있는데 다시 돌아가지는 못해요. 내가 어떤 스펙을 미리 준비해놨는데 여러 A팀, B팀 스펙이 크게 벗어난 분들을 보면은 한 번 벗어났을 때 이 진동이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없고 그냥 그때서부터 다른 길로 가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래시가 일어나면 복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대부분은 검증을 제대로 못하고 나서 나 다 했다 라고 하고 그냥 뻗어버리고 사람들은 그때서야 막 가제 옷을 이제 찾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거를 복잡한 하네스라는 것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1, 2등을 하신 분들의 하네스들은 이제 이런
특징이 있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스펙을 통해서 AI가 가고 있는 구현되고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관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뭐 평가도 패스나 페일 이게 단건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메커니컬한 기계적으로 한 경우가 있거나 뭐 시메트릭하게 하거나 혹은 그런 에이전트스러운 것들을 여러 개 돌려서 서로의 합의를 도출해내거나 그런 식의 접근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1등을 하셨던 재균님은 우로보로스라는 진화하는 스펙이라는 개념의 하네스를 만들어 주셨고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우로보로스는 이거예요. 꼬리를 무는 뱀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뭐 시지푸스나 뭐 이런 모든 이름들이 좀 어려운데 우로보로스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뭘 하냐면 되게 쉽게 얘기하면은 인터뷰하고 시드 값을 넣은 다음에 실행하면은 그다음 평가를 해요. 그다음에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서는 뭐가 달라졌지? 라고 찾아보고 회고한 다음에 다음 시드를 넣고 다시 실행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드리프트가 벌어지는데 이 드리프트가 벌어지면은 새로 만든 그 스펙 자체를 좀 수정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원래 유저가 했던 그 인텐트를 유지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아예 하네스로 계속 이제 넣어서 이제 스펙 자체도 계속 이제 AI가 수정해 가면서 가는 그래서 드리프트를 서로 이렇게 맞춰가는 마치 행복해지려면 내 목표도 조금씩 수정을 하는 그런 것처럼 네, 같이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그 하네스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재균이 말씀하시는 거는 소크라틱 인터뷰라고 해서 보통 그 코딩 할 때 저희가 얘랑 인터뷰를 한다고 하면 내 의도를 나한테서 뽑아내는 그 테크닉을 이야기하거든요. 뭐 딥 인터뷰라고 하거나 저는 뭐 클래리파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런 작업을 AI한테 시키고 그것의 앰비규어티를 얘한테 직접 계산을 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그 모호함의 정도를 얘네가 직접 계산해서 이게 특정 점수 이하로 떨어져야 코딩을 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코드 자체를 쓰지 못하는 하네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마치 그 코딩은 사실 그 AI한테 굉장히 쉬운 태스크인 이유가 그냥 디버깅을 하게 되거든요. 얘가 뭐 페일 했는지 패스했는지 바로 알 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얘가 무엇을 가정하고 스펙을 짰고 지금 그러면 실제가 있고 가정이 들어간 건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같이 보셨고 뭐 병리나 뭐 이벤트 소싱 이런 내용들도 같이 넣어서 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거의 12시간 동안 실행이 되었습니다. 오마이코덱스는 예찬님이 잘 설명해 주실 거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하네스는 5단계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링크드인에서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서 굉장히 좋은 글이 있어서 가져왔고요. 당연히 환경 분리돼야 하고 제가 볼 때 랄프를 돌리는 그 2가지 중에 가장 그 중요한 것은 2개인데 하나는 내 의도를 진짜로 잘 담은 스펙 문서를 짜는 거. 그래서 랄프가 몇 시간 동안 돌 거라면 그 전에 내가 적어도 1시간은 오로지 이 태스크의 스펙을 작성하는데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를 누군가는 clarify라고 하고 누군가는 unknown을 없앤다고 하고 누군가는 시나리오를 명확하게 쓴다고 하죠. 아무튼 아주 조금만 인풋을 넣어서 코드를 랄프를 돌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토큰을 얘가 뿜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코드라는 폼 자체만 바꾸는 게 아니라 얘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밀어 넣었던 컨텐츠마저도 생성해 내버리면서 내가 처음 의도했던 것을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최대한 없애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번째는 이제 하네스를 잘 깎는 거죠. 그래서 검증 방법인데 뭐 테스트 환경이라거나 혹은 랄프를 계속 돌릴 때 얘가 멈춰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얘가 불길함을 감지하고 왔습니다. 네.
그런 식의 이제 하네스가 5단계로 있는데 굉장히 제일 중요한 단계는 2번, 3번 단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랄프라는 것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 조금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그냥 두 가지 축이 있다고 느끼거든요. 첫 번째는 한동안은 서브 에이전트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에이전트를 병렬로 실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한 번 클릭했는데 에이전트가 뭐 20개가 돌아가서 어떤 애는 코딩을 하고 어떤 애는 뭐 테스트를 하고 어떤 애는 스펙을 짜고 어떤 애는 프롬프트엔드 하고 이런 내용들을 엄청나게 다뤘고 여기서의 방법론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뭐 스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나서 동시에 뭐 랄프라는 이름으로 롱러닝 하네스에 대해서도 많이 다뤘어요. 근데 이게 두 개 다 이제 사람들이 익숙해지기도 하고 하네스도 많이 만들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엇이 가능하냐면 소프트웨어 팩토리라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팩토리라고 하면 외주를 할 때 그냥 뭐 딸깍하면 찍어내는 그런 걸 말하나? 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소프트웨어에서의 팩토리는 그런 걸 하면 안 되고요. 소프트웨어는 그 하드웨어랑 다르게 그 말 그대로 소프트하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유저가 원하는 것을 계속 반영을 해야 돼요. 소프트웨어는 처음 세상에 선보이고 나서 유저의 피드백이나 시장의 반응을 통해서 계속 개선을 해나가는 게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동으로 돼야 됩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우리가 랄프를 돌릴 때 처음 내 인텐트가 있고 얘가 자동으로 돌면서 이걸 끝까지 해낸다가 아니라 사실 아까 우르브루스를 보면 그 다음 이 인텐트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스펙을 내가 만들어서 가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처음 그 만들어진 프로덕이 있고 유저의 피드백이 중간중간에 들어온다. 쉽게 말해서 유저의 CS가 들어왔다. 근데 그것을 자동으로 코딩을 해서 배포까지 자동으로 되면 유저의 버그가 해결이 됐다. 혹은 우리 PM은 리니어 티켓만 만들면 얘가 자동으로 코딩이 돼서 세상에 배포가 됐다. 이런 개념이 적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유지보수하는 것마저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제목을 굉장히 도전적으로 뽑아줬는데 사실 제가 이걸 다 직접 만든 게 아니고 당연히 이제 코덱스가 만들어줬거든요. 코덱스를 굉장히 도전적으로 써줬네요. 랄프는 롱러닝 하네스가 맞는데 아니라고 해줬고 네, 왜냐하면 언제든 스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롱러닝 하네스는 에이전트가 100% 작성하고 리뷰하고 이 레포지토리가 갖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특정한 정책을 그리고 얘가 올바른 방향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이 정책을 강제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드 팩토리에는 7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갭을 애널리시스해서 이 갭을 계속해서 줄여 나가면서 얘가 코드를 뿜어내게 하는 그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포지토리가 그러한 정책을 강제하는 구조가 되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GitHub 액션으로 들어가 있던 프리커밋으로 들어가 있던 혹은 뒤에서 계속 에이전트가 백단에서 돌면서 하던 오픈클러로 하던 뭐든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오픈클러가 가장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픈클러에 항상 코덱스를 물려서 열심히 토큰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팩토리는 그래서 사스 조합 시대의 종말이다. 최근에 그 안달 카파시가 그 오토 리서치라는 걸 올려서 사람들이 많이 감탄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왜냐면 GPU 한 개를 가지고 이만큼이나 많이 했다라고 했는데 그 레포지토리 보니까 H백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난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이제 다시 한번 인간은 그러면 뭘 해야 하는가? 아마도 이런 소프트웨어 팩토리는 제 생각에는 정말 늦어도 올해 안에 우리가 모두가 납득할 만한 프로덕트는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그 오픈 AI에서도 심포니라는 이름으로 이런 개념을 제안을 해주셨던 거를 굉장히 재밌게 봤고, 저도 리니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주말에는 한번 테스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이제 흔히 테이스트라고 하죠. 네, 취향이라고 하는데 너무 그 프론티어적인 말인 것 같고, 그냥 어떤 걸 할지 결정하는 것, 네, 그것이 인간이 더 잘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 모든 것들을 키우는 데에는 저는 해커톤이라는 포맷이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코덱스 사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단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굉장히 원래는 되게 똑똑하시고 모든 도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있으신데, 오늘 내가 해야 될 업무를 당장 할 때에는 코덱스를 사용해서 하는 것보다 원래 내가 사용하던 도구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못 하시는 거라서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들이면 되는데, 이걸 강의를 하게 되면 제가 느끼는 거는, 강의를 이렇게 하면 너무 좋다, 저렇게 되네, 이야 훌륭하다, 너무 짱이다 하고 이제 자리에 돌아가서 하던 대로 이제 VS 코드를 키는 거죠. 네. 그렇게 되시는 거라서 저는 진짜 강력하게 해커톤을 추천을 드려요. 해커톤 추천드리고, 그게 뭐 외부에서 굳이 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부적으로 같이 하셔도 되고, 진짜 중요한 거는 아까 현태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내가 풀어야 하는, 내가 원래 안 풀리고 있던, 내가 너무 이것 때문에 불편했던 거를 해커톤으로 하시면 되고, 제 생각에 정말 길어도 4시간이면 충분하고요. 정말 짧으면 2시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교육하는 것들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생각하고, 뭐 저도 뭐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그 코덱스 열심히 제 레포지토리를 뒤지더니 이런 파트너들이랑 하고 있다, 네, 이야기를 해줬고, 그 금융권에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니즈가 많으세요. 금융권, 특히 PE 쪽에서 많이 기업들을 사서 바이아웃 하셔야 되다 보니까 그 빠르게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에 이런 AI 도구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느끼시고 있고, 비단 코딩 업무뿐만 아니라 이제 그냥 사실 대부분 기업에서 코딩 업무는 굉장히 적은 포션을 차지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뷰티가 짱인데,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대표님은 연매출이 600억이 넘어가시는데 그 회사의 직원이 200명이 넘는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구조가 너무 다른데? 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대표님은 로컬 파일들을,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용하던 그 모든 문서들을 MD 파일로 바꿔서 로컬 코딩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미 인지하고 계셨어요. 그게 코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일상의 업무를 뭐 MCP를 도입하든 스크립트를 여기다가 연결해서 코딩 에이전트가 직접 일을 하던 그런 작업을 해야 한다고 인지하고 계셨고, 굉장히 우리나라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하네스의 핵심 공식 다 좋은데 스펙을 클래리파이 하는 게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번 내가 그래서 클래리파이 한 스펙을 던질 때에는 얘가 계속 갭을 스스로 차단해서 메꾸게 하는 방법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줄로 요약을 열심히 코덱스가 해주셨네요. 네, 스펙은 항상 선명하게 해라. 하네스를 항상 진화시키고, 제가 보기에는 사실 강의 그 자체는 별로 큰 효과는 없는 것 같다. 대신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해커톤이라는 걸 도입하셔도 굉장히 좋고, 혹은 어떤 이 코드 팩토리를 만들 때에 단일 섹션에서 사람들이 그냥 고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